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창업 아이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창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폐업 상공인들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또 창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네. 그런 폐업에 관한 것도 제가 예전에 다뤘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통합적으로 창폐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인공지능 교과서의 시대, 서점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교과서의 시대, 서점의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인데 주제가 상당히 좀 비장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내년 2025년부터요, 교육부가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목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그 예체능을 제외한 전 과목을 인공지능 교과서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서점 입장에선 주 수입원이었던 자습서가 평가서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라서 인공지능 교과서 시대에 서점의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기가 또 기회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예. 오늘 이 주제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요? 자, 우선 서점으로선 상당한 위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회를 포착해 보고자 소개를 해드리는 게 가장 큽니다. 그 외에도 서점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이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위기들을 겪게 될 것 같아서 서점의 상황을 보시고 다른 산업들도 위기를 느끼고 기회를 포착해 보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한 번 이런 사례가 있었죠. 전자교과서로 교체하려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교과서는 그럼 뭐가 기존 지금 교과서하고 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전에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을 전자교과서 원년의 해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패드를 나누어주고 몇 군데 실험학교에서 전자책으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 성취도가 너무 떨어져 결국 실패를 했죠. 종이책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패드로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작고 아이들도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 교과서는 다릅니다. 학생별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학생별로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물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전자필판에 띄운 내용이 일단 나옵니다. 기본서처럼. 그것은 같이 동영상하고 같이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학을 푼다고 생각했을 때 첫 장은 모두 같은 문제를 풉니다. 근데 두 번째 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틀린 문제에 따른 해설도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피드 퀴즈처럼 문제를 푸는 시간 안에 풀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풀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좋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럼 이런 교육도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인공지능 교과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셈 아닌가요? 그럼 선생님들의 역할은 뭡니까? 딴짓하는 학생들이나 문제를 아예 안 푸는 학생들을 코칭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교육의 방식도 티칭에서 코칭의 방식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 학생별 관리가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교실의 풍경도 그러다가 앞으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인공지능 교과서의 등장은 그 서점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 서점의 매출의 대부분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학습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딸려있는 자습서와 평가서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교과서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만든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습서와 평가서를 만들어서 출판사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 되죠. 왜냐하면 바로 쏘면 되니까 학생한테. 문제집을 따로 만들 필요가, 서점을 거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점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직접 또 서점도 운영하고 계신데. 예, 우선 자습서하고 평가서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 외에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판매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리 세월이 변하더라도 중요한 시험은 모두 종이로 보기 때문에 종이 위에서 시험을 보는 기출이나 예상 문제집을 직접 푸는 훈련을 해야 해서 기본서와 기출 문제집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집중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모든 종이책이나 만화, 잡지, 단행본조차도 스마트 패드로 보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것도 걱정입니다. 네. 학생들이 어려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말하기 전부터 스마트폰을 그렇죠. 보니까 네. 학교에선 스마트 패드로 글을 읽는 훈련이 된다 보면 결국 읽는 것의 디폴트 값, 기본이 스마트 패드가 될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모든 것을 읽으려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책이 일종의 사치품처럼 취급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종이책을 읽는 게 일종의 지적으로 섹시한 활동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젊은 세대들 스마트패드로 책을 많이 읽긴 하던데 저희 세대는 또 아니더라고요. 예. 네. 저희들은 종이책으로 읽어야 뭐 좀 읽는 거 같고 보는 거 같고 이 시력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예. 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종이책과 동네 서점이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미래를 좀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종이책의 미래는 음반과 같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CD라고 하는 매체를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밀어주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포토카드 등을 수집하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즉 노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집을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죠. 종이책도 이런 수집의 대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카드 수집이 전문층들은 굉장히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도 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집처럼 책을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책을 안 사고 책 모형 같은 것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책 모양이 판매가 많이 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뒤에 배경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자신들이 배경에 있어 보이는 책들을 서가에 꼽아 놓고선 사진을 찍고 방송을 하는 건데 책이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소리를 흡수해서 울림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또 있어 보이는 두꺼운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노령화가 책의 판매를 늘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형도 그 기능을 하나 보죠. 종이로 돼 있으니까 자체가. 그렇군요. 그럼 노령화가 책의 판매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노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책의 화면이 책의 글자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또 가까이서 보기엔 배경색 때문에 눈이 아프죠. 그래서 노령화가 많이 진전된 일본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에선 만화 잡지 같이 간단한 책들이 과거의 베스트셀러를 큰 글자로 다시 만들어 파는 서점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비해서 종이책만이 갖고 있는 강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한 3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격 부분입니다. 파손 부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가 아이들의 기초 훈련은 반드시 종이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집이나 기념품으로 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짚어주신 것이 가격과 파손에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럼 종이책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패드의 가격이 요즘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종이책의 가격에 비해서는 뭐 몇십 배가 되니까요. 그리고 파손이나 분실을 했을 경우 예산을 또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고 부모의 경우도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 비용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종이책이 유리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애들한테 패드 나눠준 적 있잖아요. 그러군요. 저희 집 애가 패드를 파손해가지고 저희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물어준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어린아이들 경우는 종이 교과서를 쓰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겠네요. 뭐 네. 파손되는 뭐 100만 원 상당히 큰 돈을 그래 물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초등 저학년하고 유치원의 경우 스마트 패드를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힘들고 기초적으로 물질 세계 위에서 글자를 쓰는 법을 익힌 다음에 가상의 세계인 스마트 패드로 넘어가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바꿨어요. 거기는 또 애초에 가상의 세계 패드에서만 쓴 아이들은 실제 세계에서는 또 글을 아예 못 쓰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수집이냐 기념품적인 면에서는 종이책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뭐 NFT라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디지털 세계의 물건을 아무리 잘 백업을 해도 쉽게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마다 사진첩을 만들어 보관해서 지금까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태생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 세대의 경우 사진첩들이 없어서 어렸을 때 사진들을 못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제일 중요한 자료는 출력을 해서 책을 만들어 놔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수집하는 시장 외에도 만화, 잡지, 또 큰 글자 시장은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사진도 이제 출력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네 서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나름의 또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항상 이게 첫 번째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해야 된다. 두 네. 번째가 공간 대여 서비스. 세 번째가 월세 및 쇼핑존 매장으로 변신.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동네 서점이 종이책을 파는 곳에서 책 안에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파는 일종의 복합 문화 매장으로 변화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판다면 만화책의 인물들이 파는 피규어나 모자, 옷, 신발의 예까지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해서 직접 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음료나 과자 등등 각종 제품과 서비스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뭐 책이라든가 음반, 과자도 파시더라고요. 네, 과자도 팔 수 있는 건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점도 슈퍼마켓화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테마가 있는 슈퍼마켓이 되는 테마가 거예요. 있는 네, 그렇죠. 어떤 그 캐릭터를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그 맥락을 따라가서 파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공간 대여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의 쯔따야라는 서점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1시간에 1,600엔,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쉬어 라운지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커피나 음료를 한 잔씩 마시고 그 외에 간단한 다과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우리도 서점이 비싼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공간 대여 서비스로 시간당 돈을 받는 공간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한쪽에 카페 운영하시면서 책도 좀 대여하는. 거기서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끝으로 월세와 쇼핑숍 매장으로 변신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매장 내에 그럼 또 숍을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복합문화 공간의 경우 이미 하는 곳이 많고요. 네. 공간 대여 서비스는 아직 카페가 있어서 굳이 돈을 주고 빌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서점이라는 공간은 책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서점의 한 코너를 월세로 주고 쇼핑숍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1층은 서점을 하고 다른 층들은 학원이나 카페 등을 주고 월세를 받아 그것으로 수입을 올리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에 네일 아트, 쇼핑숍 이런 경우가 많던데 서점도 이제 그렇게 그렇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자, 오늘은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에 따른 서점의 위기와 또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교과서의 도입은 교육산업에서 기술의 발전과 그 적용을 보여줍니다. 서점은 자습서와 평가서라는 주요 수입원을 잃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서점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이책에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수집하거나 큰 글씨로 인쇄된 책을 원하는 고객으로 시장을 바꾸고 동네 서점의 경우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공간 대여 서비스, 쇼핑숍이나 월세 등으로 수입을 올리는 모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의 변화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서점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 산업은 자신들의 산업 모델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교과서가 나오면서 서점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방송해 주셨는데 또 서점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비를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솔직히 깝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찾아보려고 이렇게 방송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미리 대응하셨기 때문에 큰 위기는 잘 지혜롭게 극복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